자, 오늘 설교는요. 오늘 경제 강의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 저거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양적 완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경제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따로 떼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은 아닌데요. 몇몇 분께서 김 교사님 어서 양적 완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셔서 약속을 지키자는 차원,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정리하신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 특히 한국판 양적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새누리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얘기한 공약으로 발표한 겁니다. 우선 당이 공약으로 이런 걸 발표하는 것도 참 음,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건데요. 간단하게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요, 시중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것으로, 이게 경제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양적 완화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서 처음 등장한 그런 정책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럼 양적 완화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했다가 좀 조모양이 됐는데요. 그러나 시중에 그 용어로서 등장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아, 우리는 조금 다르다 그러는데요. 이 미국판 양적 완화 혹은 유럽, 일본 중앙에 했던 거랑 우리나라가 했던 거는 약간 다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요. 산업은행 채권, 이걸 산금채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이하 산금채. 한국은행이 산금채를 사들여서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MBS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여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0년 정도로 늘리자.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그리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바젤3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할게요. 순차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판 양적 완화는 뭐냐? 한국은행이 산금채, 산업은행 채권을 사들여서 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MBS를 사들여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0년 정도를 늘려주자. 이런 방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내건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일단은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산금채를 매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은요, 국채, 그리고 정부가 보증한 채권,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산 가치가 확실한 그것만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세금 여러분 돈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은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완벽하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매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 채권은 여러분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위법.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약으로 지금 뭘 거는 거예요? 우리 위법을 하겠다. 위법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지금 이 새누리당이 구행하고 있는 이 양적 완화를 실시해도요.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이나 철강, 조선 등 여기 한계 기업들이 아주 즐비한데요. 이 즐비한 한계 기업들이 그동안 돈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여기다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4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로 지원했죠.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일종의. 이미 대우조선해양은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쏟아부어주면 그럼 과연 건설, 철강, 조선 이런 한계 기업들이 살아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겁니다. 국민들 세금 갖다가 지금 한계 기업들 돈 줘가지고 살려보겠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 이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건설에다 돈 주면 건설 살아날 것 같아요? 철강 돈 주면 살아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아까 그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대우조선해양 4조 3천억 줬는데 살아나요? 아니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왜냐?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공착해 있거든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와 경쟁하던 우리 밑에 있던 그 중국 기업들의 그 기술력이 바짝 쫓아와가지고요.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중국을 뛰어노는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야지만 건설이나 철강, 조선 같은 이런 그 한계 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건데 무작정 돈만 갖다 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그거는 그냥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산소호흡기를 끼워주자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근데 문제는 돈을 그렇게 계속 풀면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그런 한계 기업들을 살리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요, 어, 그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준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돈을 찍어내면서도 살 수 있는 국가들은 누구냐? 기축통화국.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나라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지금 위안화도 많이 쓰죠. 그 G2죠. 이런 강대국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돈을 찍어내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 허용되는 이런 원화를 양적 완화로 많이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요, 이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무역 의존도가 100%가 넘어가는 이런 나라에서 110% 가까이 쳤죠. 누가 우리 물건을 누가 원화를 달라고 그래? 다 달러다. 그 무역 거래는 다 달러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양적 완화로 우리나라의 돈 가치를 양적 완화 쉽게 이겁니다. 어, 제 앞에 지금 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계 양이 많아지면 시계 값이 어떻게 됩니까? 시계 양이 많아지면 지금 10개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100개, 1000개 만들어 봐요. 시계 값이 어떻게 될까요? 똥값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물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돈은 물건이에요. 돈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의 양을 많이 늘리는 건데, 원화의 양을 많이 늘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갖고 있는 원화로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자산으로 갖고 있던 그 상품 가치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동반해서. 그럼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우리 창조 형제가 외국인이에요. 나 외국인이야. 우리 미스터 이창주라 이거예요. 미국 살아요. 한국에서 원화로 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양적 완화로 원화를 엄청 풀어가지고 원화 가치를 다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 창이 갖고 있던 원화로 된 상품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면
손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똥이 되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니, 그냥 팔아 제끼고 그냥 그 손절매가지고 손해를 조금 덜 보려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외환위기 오는 거죠. 다 우리 원화를 다 안 가지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럼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원화로 된 자산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 고환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잘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원래 외환시장에서는요, 원달러라고 안 써요. 달러원이라고 써요. 달러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의 그 화폐를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약한 나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원 환율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달러가 올랐다 내렸다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주 쉬워져요. 자 보세요. 원래 원 달러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애매하다고요. 뭐가 올랐다는 거야? 근데 원래 상황대로 달러 원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달러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고환율이라는 것이요. 고환율이라는 뜻이죠. 고환율은 원, 달러 원 환율이 올랐어. 고환율이야. 그러면 달러는 오르니까 그 밑에 있는 원화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다른 말로 달러 원 환율이 내렸어. 그러면 달러는 내리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저환율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참 편한데, 참, 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서민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나 고환율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원화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원화 가치가 계속 똥이 돼요. 계속 떨어져요. 달러 원이 그러면 달러 원이니까 원은 내려가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환율이 돼요. 고환율이 어떤 시대예요? 예, IMF를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20% 가까이 됐어요. 이자가 20%. 외국 자본 잡아두려고요. 이처럼 한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 여러분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외환위기 맞으면 한국 경제는 그냥 쑥대밭대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 지금 이 뉴월드 오더가 한국 경제를 이참에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 한국판 양적 완화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면 죽어요, 하면.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반대하다가 꼬랑지 내렸어요. 아시죠? 우리는 좀 검토해 봐야 돼. 어, 국민들의 의사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반대하다가 꼬랑지 내렸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검토해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시작될 것 같고요. 시작되고 나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물론 단번에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개구리 삶아서 죽이는 거 있죠? 그런 식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것 같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을 보면 지금 현재 하려는 양적 완화는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또 다른 형태의 부동산 부양책 그리고 한계 기업들을 연명시켜주는 산소호흡기를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한계 기업들을 살게 하는 혹은 그거 더불어서 또 다른 형태의 부동산 부양책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친 비약만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투입하려는 자금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보다 주택담보대출 매입액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승전 부동산인 겁니다. 기승전 부동산. 엄청나게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또 뭘 방증하냐면 이렇게라도 해서 건설을 살리지 않으면 한국 부동산이 끝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한국 부동산이 끝날 것이다. 한국 부동산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이 끝나면 그날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판 양적 완화는 돈을 풀어서 한계 기업들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를 끼워주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산소호흡기를 낀다고 이미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생하는 가능성은 없죠. 거의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는 기적이 있지 않는 한 식물 인간이 된 환자분들이 새롭게 깨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를 아무리 끼워도 이미 구조적으로 기술력에서 중국에 쫓아오고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런 입장에서 아무리 한계 기업들에게 돈을 그 서민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준들 살아날 수 없다. 그냥 몇 년 더 그냥 죽은 상태, 시체 상태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숨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안타깝지만 물론 식물인간이라는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집안에 한 분이 있으면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경제가.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요. 그 하나의 그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참 편해요. 그렇게 보면 경제가 참 쉽거든요. 자, 집안에 식물인간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 병원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런 보험 다 깨지고 그래서 결국 집안에 남는 것이 기둥뿌리가 다 뽑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국가라는 집이 있어요. 국가라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큰형이나 뭐 큰누나 이렇게 그 집을 세웠던 그 기둥들이요.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계속 먹여 살리려고 산소호흡기를 하고 병원에 계속 두려고 하면요. 그냥 그 집안이 그냥 기둥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양적 완화가 어떤 부작용을 부를 것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전문 용어 다 빼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좀 말이 버벅될 수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어, 환율이 올라서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외환위기가 오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냥 회생할 수 없다. 왠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외환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때 가계가 그래도 저축률 23%막 이렇게 쳤잖아요. 가계가 든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때는 괜찮았어요. 1998년 IMF 때는요, 기업들 위기였어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좀 피보고, 정부가 좀 피보고, 그래서 간신히 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안 해서 또 방만경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위기들 이제는 기업들이 출혈을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잖아요. 가계 저축률 세계 꼴찌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빚만 잔뜩 쌓여 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도 빚이 엄청나잖아요. 정부의 고관을 풀어가지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따라서 지금 예전에는 IMF를 마저도 우리가 그동안 그 기업과, 아니 그 가계와 정부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 능력이 있어가지고,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해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 다 거지인 상태에서 지금 IMF를 맞으면 이제는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살려낼 수 있는. 더군다나 그때 IMF 때는 1998년 그 IMF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가 괜찮았어요. 미국 경제 괜찮았고요. 우리가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가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달러를 벌어와야 되잖아요. 달러를 벌어오려면 수출을 해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수출을 못 한다니까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이 신창타이, 저성장 기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미국 괜찮아요? 미국도 지금 맛이 갔는데, 미국에도 수출해서 예전만큼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IMF를 맞으면, 예전에 IMF를 맞았을 때는 수출 여건이 좋아서 외화 쉽게 벌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가계 건실했고, 정부 건실했고, 그래서 IMF를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1998년도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상황이. 지금 IMF를 맞으면 수출 안 돼요. 외화 못 벌어와요. 가게 못 도와줘요. 정부 빚 많아서 못 도와줘요. 지금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IMF를 맞으면.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혹시 제 설교를 죄송하지만 잘난 체로 듣지 마세요. 혹시 경제 전문가가 듣고 있다면, 어떤 경제 교수가 듣고 있다면 반론 한번 해보세요. 못 일어나요,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런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나라 망하겠다는 거라고요, 이게. 이게 아주 심각한 건데, 언론에서 이걸 안 다루니까. 조선일보에서 양적 완화라고 이 정신 나간 놈들, 언론인이야, 다 니들이? 참, 진짜. 정말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나타나게 될 그 부작용이 너무나 뻔한데, 지금 조선일보가 뭐 하자는 거예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섭을 지고는요, 가마니로 지고는요, 어깨에 메고는요, 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같이 타죽자는 거예요. 아, 참, 진짜 조선일보는 없어져야 돼. 폐간돼야 돼, 빨리.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 안타깝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은요, 외국인 자본 유출을 반드시 부릅니다. 미스터 이창주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돈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자산이 막 똥값이 돼갔는데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뭔 비전이 있다고 한국에.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 양적 완화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증명됐어요.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 이름은 없지만 양적 완화는 단어는 없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해왔던 그 정책의 끝장판이 뭡니까? 아베노믹스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는 누차 말씀드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베네가 정치적으로 그 구호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그냥 돈 풀어서 경제 살려보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이 보여주잖아요. 수십 년 동안 돈을 풀었어요. 일본이 한때 세계 2위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준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런 나라도 돈을 수십 년 동안 풀었는데 경제가 살아요? 일본 경제가 살아났던가요? 아니요. 빚만 엄청나게 쌓였어요. 전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30%막 이러잖아요. 그 일본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정부는 거지예요. 그나마 일본 기업들이
일본이 한때 1억 중산층이었지 않습니까? 일본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동안 그나마 일본이 버티는 거지요. 일본 정부는 이미 파산했어요. 이미 파산했다고요. 일본은 반드시 파산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일본은 못 살아나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아베노믹스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경제 강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결말이잖아요. 하다못해 돈을 풀다 안 돼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일본이 도입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본 경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나잖아요. 유럽 양적 완화했어요. 유럽 살아났어요?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어요. 유럽 살아나던가요? 유럽 안 살아났어요. 그리스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유럽 회복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회복되냐? 그저 신문에서 그 보도를 안 할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신문에서 보도를 예전에는 막 위기다라고 했고 지금은 위기다라고 보도를 안 하는 것 차이지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양적 완화의 결말이잖아요. 안 살아나잖아요. 미국 양적 완화로 살아났어요? 미국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죠. 헬리콥터 밴이었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려야 된다. 지금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양적 완화의 결말이 뭐예요? 수치로 말씀드렸죠. 고려대 김동현 박사가 강의했던 거 수치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푼 돈의 95%의 이익이 다 1%에게 돌아갔어요. 이게 양적 완화라고요. 이게 양적 완화의 목적이에요. 서민들의 돈을 쫙 수탈해가지고 뉴월드 오든 1%에게만 돈을 모든 이익을 다 몰아주는 것. 이게 양적 완화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 양적 완화는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어요. 따라서 아무리 돈을 갖다가 기업에게 쏟아줘도 그저 자산 버블이나 키우고 좀비 기업을 연명시켜서 공급 과잉을 더욱더 심화시켜 결국 모든 국민이 다 죽는 한국 경제란 아니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쫄딱 망하게 하는 정책 그것이 양적 완화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거듭 반복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준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화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면요 그냥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권 MBS 매입도요. 가계부 채소는커녕 심각한 부동산 버블을 더욱더 떠받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왜냐? 여러분 아무리 만기 연장 이런 게 돌아와도요. 아시겠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 본격화되려고 합니다. FOMC에서 이거 연준들 회의에서 얘기했죠. 6월에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시그널을 던지는 겁니다. 이 준비하라고 시그널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고 양적 완화해서 이걸 떨어뜨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하고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어, 한번 죽어보자. 제대로 한번 죽어보자. 제대로 한번 망해보자.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일부러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어볼까 이렇게 안달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쩌려고 하는지 착잡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되면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금리 오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인구 절벽 시작되면요. 우리 2018년도부터 2017년인가요? 인구 절벽 시작되죠?
예, 아파트를 사줄 사람들이 없어요. 2018년에 명태자들 800만 쏟아져 나오죠? 그 중에 3분의 1은 집을 던질 거라고요. 그리고 2018년 되면 2015년, 2014년, 2016년 이때 산 사람들이 집을 산 사람들이요. 그때 실질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할 때 집값이 아주 똥값 되는데 안 들어가죠. 공급과잉입니다.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올 겁니다. 또한 2018년 되면 더 이상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행 담당자와 직접 제가 통화한 겁니다. 근데 MBS를 매입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누리당의 양적 완화 공약은요. 그리고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양적 완화는요.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아, 양적 완화 뭐 그래 하면 뭐 말고 뭐 안 하면 말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순간 물론 뭐 단기간에 어떤 그 폐해가 오긴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끓는 개구리 죽음처럼요. 양적 완화 시작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 여파, 뭐 주택 공급 물량 쏟아지고 인구 절벽 오고 그리고 기업들 수출 경쟁력 회복 못하고 이런 일들이 중첩적으로 모아지면요. 결국 외국인들은 자산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아무런 메리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IMF가 오면 그걸로 이제 우리는 그걸로 한국은요 그냥 끝장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번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지금 한국은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제 곧 양적 완화를 실시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실시하고 거듭 반복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뭉뚱거려 가지고 현실이 되면 그냥 저 여러분은 거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적 완화를 해도 기업들이 살지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그래서 기업들이 살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것 눈에 보여지고 공급과 이런 거 보여지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 이제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제가 2011년부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세계경제 붕괴 우리는 거지가 될 것이다. 제가 2011년도부터 그 얘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비로소 6년 만에 횟수로 6년 만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저의 삶의 현실로 들이닥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진짜 큰 위기입니다. 하, 위기 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이민 가도 답 없어요. 이민 가도 답 없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선각자처럼 미리 경고의 나팔을 울려 드릴 때 부디 제 말을 아휴 니까 싶게 뭘 한다고 그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위기가 오고 있어요. 확실한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정말 부디 매일 10가지 기도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보시면서 그 위기가 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들이닥쳤을 때 정말 우리를 오직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먹이심 아래 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가,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들을 끼는 분들의 현명한 대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 어쩔 줄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종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목숨의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속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부디 종과 모든 회복의 성도들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저희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